네,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계약 체결 단계 주의사항, 두 번째, 계약 성립 이후 분쟁, 그 다음에 계약 종료 단계, 이 세 단계로 해서 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저희가 상무역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임대차 관련된 분쟁이 있으실 때 이곳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집을 빌리고 싶어요 이게 하는 게 청약이죠. 이게 임차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인이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승낙, 임대인이 하는 게 승낙, 임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됐을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내 전세금 돌려줘 이런 영상과 관련 영상의 내용인데요. 확정일자 등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않은 임차인 사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의 부동산이 압류로 인해서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처한 어떤 경우에 대한 사례였었는데,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체결 단계에서의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드시 부동산을 탐색하시고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선순위 저당권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또 선순위 또 임차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또 그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히 아까 말씀 매매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계약금의 분쟁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환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시면 입주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게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4번인데, 이 전입신고라는 것을 주민등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 대항력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제3자들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는 것을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임차인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꼭 이 4번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두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을구가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구가 소유권 유예 권리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이 근저당권을 보시면 이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네요. 그리고 최고액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4천만 원 되어 있고, 이 주택 가액은 4억짜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5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어떤 빌라겠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 데인데 이분들이 세입자가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갈 임차한 물건에는 보증금이 1억이랍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임차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저기에 있는데 상란에 기재를 해뒀는데요. 통상 가격의 6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4억인데 이 4억에 대해서 보면 계산을 좀 다 이 최고액 더하고 5천만 원, 9천만 원, 자기 보증금 1억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2억 8천만 원이 나오죠. 2억 8천만 원이 있는데 4억 중에 2억 8천만 원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버린 70%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70%가 지금 다른 근저당권이라든지 선수의 저당권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보증금에 대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서 임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매매와 유사한데요. 부동산 표시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 계약 다르게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하고 월세 차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말일에 지불할지 초에 지불할지 이것들 다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정 사항으로 또 중요한 것은 주로 아까 매매에서 말씀드렸듯이 5조하고 6조의 문제인데 5조의 계약 해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매매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면서 매도인은 임대인은 해약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후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했을 때 원상대로 회복하고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데 날인 및 확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수의사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좀 확인을 해주신 것이 좋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고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죠. 상인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적용하는 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기 요건으로는 주택 인도받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받으셔야 되는데 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도 확정일자 받아두시고 이것도 처분문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이처럼 확정일자라는 표시를 받아두시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그다음에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 사례 사건을 했던 내용인데요. 계약서 작성 시 집상태 체크 이 부분입니다. 첫 단계인데 불구하고 집에 가게 된 주인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싱크대라든지 물을 틀어보지 않고 욕실 같은데 근데 물을 틀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물을 틀어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요. 이 녹물이 나와서 상당히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사안인데 이렇게 녹물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수리한다라는 내용을 적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도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항상 계약서 작성 시 집 상태를 체크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입금은 꼭 임대인의 통장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난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차임을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연체한 것은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억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월세를 다 지급한 것을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꼭 월세 입금은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인데요.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2020년 10월부터 이제 최근에 시행된 것인데 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혹시 임대인이 초과로 수령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꼭 반환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에서 2.5%로 하향되어져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어, 이 임차씨라는 사람이 2021년 3월 달에 이렇게 전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주민으로 이전한 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민으로 이전을 했네요.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주했는데 이것을 집주인이 그냥 임의로 몰래 팔아버렸네요. 팔아버려서 새 주인이 나가달라라고 그걸 모르게 되면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나가야 될까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두면 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라는 문제인데요. 이 보증금 문제는 항상 임대차가 종료 단계에서의 분쟁의 문제이겠죠. 보시면 이 임차씨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쭉 거주하기로 했는데 임차씨가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지 또 새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새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산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는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인에 몇 가지 의무를 챙겼는데 이 새로운 소유자는 물론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증금을 받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의무가 있으니 새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임대차 종료 단계의 분쟁인데요. 보십시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네요. 2021년 3월 3일 날. 그런데 이미 이 주택의 근저당권이 2020년도 12월 달에 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주인, 계약이 만료된 임차씨가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했는데요. 이 새 주인 경락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론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갔는데 이걸 승계하지 않았다가 이게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를 밀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매매처럼 부동산 등기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액 보증금은 일정액이 항상 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보호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6천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고 있다는 것. 소액 보증금일 때 하나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보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의 보장인데요. 저기 보시면 2020년 7월 달에 최근에 신설됐죠. 계약갱신 청구, 말도 많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허용돼서 임차인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종전에는 2년까지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허용되면서부터 이 4년까지 이제 보장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2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1년 후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그럼 나가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2년이었기 때문에요. 2년까지 보호되고 지금 4년까지 보호되니까 나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된 다음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정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이 이 법정 갱신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수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하는 분쟁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이 수리 의무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집이 태풍 볼라벨에 지나간 후에 집이 일부가 무너져 버렸네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라라고 이렇게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차 건물에 대한 수리는 사소한 수리인지 중대한 수리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수리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중대한 수리, 이건 좀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하면 중대한 수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임대인 수리를 안 해주면 수리 후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있죠.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리 의무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화장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낡고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세식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이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집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 유익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려면 그 수리비 영수증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그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서 청구하실 때 만약에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을 가야 되니까요. 영수증을 보관하셔서 유익임을 증명하셔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의 문제인데 실무에서 이제 빈번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급하게 이사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새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문제이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재산을 가압류를 진행하면 이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했을 때 이것은 서면심리고 민형성이기 때문에요. 이게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송달이 되면 집주인은 놀라서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이렇게 실무에서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재산을 가압류하다든지 돈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면 소액사건이라든지 소액사건 심판을 승천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되는데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다든지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서면심리죠.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서 이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을 경우인데 만약 이해를 하게 되면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진행해서 받으신지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아까 4가지 방법은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이것은 빨리 이사를 가고 거기서 자기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서 이런 것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이제 법원에 방문하셔서 임차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관이 축탁해서요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게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학습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최근 시사상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보셨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해서 일컬어서 부동산 3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율이 상향된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됐다는 점, 전월세 상한제가 5%로 상향됐다는 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 이 내용들이 바로 임대차 3법의 내용이고 부동산 3법의 내용입니다. 이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데 오늘 정리하면 첫 번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지식에 설명해 드렸고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울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거래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등기를 하시고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시려면 2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신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수 있을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